지금부터 보궐선거 결과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이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쭤볼 게 많은데 앞서 이제 2부에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부터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고정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투표를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치 진단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있죠. 사실은 이제 여권 성향층들이 이제 위축되어서 적극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율로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 전체 투표율이 56.8%인데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58.2%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재보궐 선거인 것이죠. 재보궐 선거에서는 역대 50%를 넘은 투표를 보인 선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선거, 그러니까 휴일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왜냐하면 아까도 예를 드셨겠습니다만은 2018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마찬가지로 뽑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전국 동시지방선거였는데 본 투표일이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투표는 이제 60%. 그러니까 58%나 60%나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의 고정 지지층이 투표장에 덜 나와서 졌다라고 하기에는 전국 선거 투표율과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것으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보수 성향층의 결집도가 더 높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 성향층들이 현저하게 투표장에 덜 나옴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율이 59.9였고 이번에 이제 서울이 58.2%니까 1.7% 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이 정도면 차이가 없는 거죠. 거의 뭐 이 정도면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다 뭐 보수층이 뭐 투표를 포기했을 이유는 없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그 투표 불참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그렇게 이제 큰 숫자는 아니다.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샤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이제 샤이 진보 얘기를 한국 정치 영역에서 어느 순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샤이 보수 얘기를 또 나왔다가 또 최근에 샤이 진보도 얘기하는데 이 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치적 성향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제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샤이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표심으로는 발현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큰 결과의 변화가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투표장에 최종적으로는 가긴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모름 내지 무응답으로 가는 뭐 이런 그 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샤이한 사람들이 투표장에는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매끄러운 연결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응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투표장에 안 나가겠죠. 근데 이 샤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샤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 어떤 것의 결과인 거예요. 어떤 것의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이 현상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샤이 얘기를 너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이 멈춰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정권이든 그것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굉장히 지지가 떨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여론입니다. 우리 샤이 지지층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서 각종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주권자인 또는 유권자들 국민이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샤이층 얘기를 할 때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왜 여론조사 결과랑 이제 선거 결과가 차이가 있었냐라고 할 때 사후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상시적으로 샤이층이 있다 우리에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 영역에서 정치 발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멀리 애둘러 갈 것 없이 1년 전에 치러졌던 21대 총선 때는 또 그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샤이 보수가 있다.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샤이 보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엄청난 얘기가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 전략상 사실은 얘기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여당에서. 왜냐하면 워낙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컸기 때문에 정보 습득력이 빠른 젊은 진보 성향층들이 투표에 참여해도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면 투표 불참률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실제 어떤 확인된 흐름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던데, 그러니까 이제 당 자체적으로 조사는 돌리잖아요. 공표를 못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래서 사전 투표를 했던 층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이 높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전히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가에서 진보 성향층에서 사용률이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은 이제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본 투표율이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40대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들을 지지층으로 가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뭐 여당 지지층들이 사전 투표 이용률이 보수 성향층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것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초반에 비해서는 이것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도 사전 투표 참여를 상당히 독려를 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초반에는 본투표의 보도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유권자들이 이거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다라고 해서 일상화 또는 보편화된 도구로서 사전투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투표가 사실은 뭐 4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1 정도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선거를 더 치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사전투표가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느 쪽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이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그것이 격차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선거가 거듭될수록 사전 투표율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에 최종 투표율이 높아진 원인에도 그 사전 투표가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선거일이 하루에서 3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당이 사실은 이번에 사전투표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되려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있었잖아요. 네. 토요일에 사전투표율이 현저히 높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도 어쨌든 평일이기 때문에 이용률은 진보 성향층 또는 직장인들은 낮을 텐데 근데 과거에는 보게 되면 금요일 사전투표율보다 토요일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요일 사전투표율과 토요일 사전투표율이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전 투표했던 사람 중에서 민주당이 더 우세했다라는 얘기도 사실 좀 검증을 해야 되는 이야기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투표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이제 뭐 지난 총선과 같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특이한 점은 그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제 접어 들어갔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여론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실은 오늘 이제 센터장님을 모시고 좀 복귀를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건데. 공표만 안 할 뿐이지 조사는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깜깜이 기간에 어떻게 이제 그 여론이 바뀌어 왔는가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득표율을 보니까 바뀐 게 없더라. 그잖아요. 공표금지 전하고 바뀐 게 없더라. 이러면 이미 표심은 이미 훨씬 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깜깜이 기간 전 또는 이제 3월 한 10일 정도부터 형성된 서울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여론에서 사실은 변화가 사실상 없었고 그러니까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뭐 변화가 있다 좁혀졌다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차원에서 한 측면이 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들었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깜깜이 기간에.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표심은 상당히 일찍 결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일찍 결정이 됐던 가장 주된 요인은 역시 LH 사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게 되면 2월 달 또는 이제 선거까지 조사까지 보게 되면 여당의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사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3월 한 이제 10일 정도 조사들부터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정확히 3월 2일에 이제 그 참여연대와 민변의 공동 기자회견이 처음으로 있었던 게 3월 2일이고 두 가지 건이 있었죠. 3월 2일에 그 LH 건이 발생했고 3월 4일인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를 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서
어떤 심판 정서가 커진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사태도 뭐 보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무기력해 왔던 그다음에 미래가 보이지 않던 야권에게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야권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주게 되면서 예. 야권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높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집도를 좀 강화해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또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었어요.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비토 현상들이 이제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죠. 예, 그런데 예, 예. 윤석열 전 총장 등의 이런 출연 또 심판론의 고조 등으로서 그것이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 대 안철수 후보,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후보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또 한 10%포인트가량 낮은 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3월 초를 지나면서 이 현상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야권의 국민의힘 소속이든 아니든 일단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네. 그런 장벽을 없애준 측면들이 그 두 건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측면이 있었고 예. 사실상 뭐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여러 가지 이슈를 주도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 자체는 이미 크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현상으로 원인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아서 정당 지지도를 계속 그러니까 그 유지 내지 상승해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그러니까 오세훈 대 안철수의 단일화 국면에서 사실 이게 LH 사태라고 하는 그 국면 속에서 단일화가 진행이 됐고 일정하게 어떤 또 그 수혜를 오세훈 후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혜를 받았던 이유는 오세훈이라고 하는 개인 요인보다 결국은 어떤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되는 당 조직 문제라든지 네. 세력의 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당 지지도는 계속 탄력을 받아 갈 거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떤 한쪽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대중의 인식,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과거 선거 직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뭐냐 하면 이제 결과를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이제 상당히 참패한 정당의 지지는 더 위축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승리한 정당은 이것이 다수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저는 이제 이전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선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정당 지지율은 사실 약간 비슷하지 않았냐. 또 그거보다는 지금 선거 결과보다는 적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 임기 이제 말기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이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권 심판 정서라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실망을 가지신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내가 꼭 야당을 선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의 실망감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도 훨씬 이제 높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이런 현상들은 이제 나타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당 지지율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이제 여권 야권의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그것의 대선 주자의 지지율에도 저는 방금 정당 지지율의 현상들이 일정 정도는 이제 이후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그 분노의 표심이었는데 네. 이제 화풀이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가 다시 녹아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전할 수 있었던 거 하는 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서 국민들이 저 정당은 많이 혼나야 돼라고 하는 심리가 이제는 좀 종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이제 열심히 혼내고 나면 좀 약간 안쓰러워 보이는 뭐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겁니까? 분풀이가 됐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선거 전략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당이 사실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격차가 워낙 컸다는 점.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뭐 우리나라의 제1, 2 이제 도시의 수장이긴 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과연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가져간 국민의힘에게도 다음 대선까지 분산해서 국민들이 생각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생각들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20대층 같은 경우 남성 대 여성의 이제 그 표심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난 총선에서도 이미 이제 그 전조가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그 20대 남성을 관통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중요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아까 비교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뽑았으니까 그때 서울시장 선거를 출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대별 득표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세대별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선관위에서는 예. 그래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가 이제 20대에서 지금 그 남성은 72.5%, 여성은 이제 40.9% 이제 득표를 했다고 출구조사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0대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60%를 득표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제 바뀐 것이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20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남성들 많은데 남성들이 더 일자리 경제 이런 건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그 통틀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슈됐던 것이 공정,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 등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20대들에게 과정의 공정함, 기성세대는 결과의 공정성을 중시하지만 공정의 이제 어떤 이해도가 더욱 엄격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감들이 있었고 기성세대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집값이 올라오게 되면 젊은 20대 또는 30대까지 포함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 박탈감들 이것들이 어쨌든 20대 등에게 특히 또 남성들에게 더욱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현저한 격차를 불러왔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20, 30대는 어쨌든 진보 성향이 상당히 뚜렷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20, 30대가 기존의 세대와 다르게 이념 지향성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 30대가 새로운 선거에서의 이제 캐스팅 보트, 그다음에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세대로 부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 추세로 갈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